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젊은 왕 정조가 어떻게 자신을 옥죄던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세웠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막 감정적인 복수극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아주 차갑고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기획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정조실록이나 명예록 같은 기록들을 보면요. 정조가 즉위하고 단 120일, 딱 120일 만에 자기의 가장 강력한 정적인 홍인안, 그리고 정우겸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이번 분석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 복수의 칼날을 바로 휘두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논리와 명분을 쌓아서 그들을 올가맸는가? 이걸 추적해보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면서 사실은 모든 걸 계획했던 한 젊은 군주의 서늘한 정치 드라마. 지금부터 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법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실제로 정조의 즉위 첫 마디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였고요. 그런데 정작 숙청의 명분으로는 아버지, 이 사도세자 문제를 직접 꺼내들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엔 정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계산이요? 네, 이걸 보면 정조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데 절대 적이 원하는 판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성격을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공적인 문제로 완전히 재구성해버린 거죠. 판을 새로 짰군요. 그렇죠. 사도세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건 너무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위험한 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말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도세자의 죽음은 결국 할아버지인 선왕 영조의 처분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 영조의 결정을 뒤엎는 유교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불효로 비칠 수 있었죠. 이건 뭐 왕의 정통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자살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둘째,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핵심 권력 세력이 노론 벽파였는데 이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수였어요. 사도세자 문제에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조는 적을 최대한 고립시켜서 외롭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한이 아니라 네, 현재의 반역. 현재의 반역을 문제 삼아서 타격 범위를 최소화하고 명분을 극대화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네. 바로 그 현재의 반역을 증명할 결정적인 무기가 된 게 홍인안의 그 유명한 발언 삼불필지. 맞습니다. 저 이거 자료 읽으면서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신하가 어떻게 미래의 왕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듣는 사람을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죠. 삼불필지는 말 그대로 세 가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1775년에 영조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라고 하니까 당시 좌의정이던 홍인안이 딱 막아서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대체 뭐였길래요? 첫째,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겉으로 보면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하는 충언 같지만 속뜻은 이거예요. 뭔데요?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왕은 그냥 결제도장이나 찍는 허수아비가 되세요. 군주가 탕평을 통해 당파를 조율할 권한을 그냥 빼앗겠다는 선언이었죠. 벌써부터 오만한데 두 번째는 더 심했다면서요? 훨씬 심각하죠. 둘째,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를 누가 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선을 넘은 발언 아닌가요? 그렇죠. 이조는 인사권, 병조는 군사권이에요. 이건 왕권의 양팔과 양다리,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건 그냥 왕의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조정의 일은 더욱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국정에서 아예 손 떼고 방에 앉아서 책이나 읽으라는 뜻이었죠. 잠깐만요. 이건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충언이나 조언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대놓고 당신은 왕이 될 자격도 능력도 없으니 가만히 있어라. 거의 협박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반역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만하긴 한데 이걸 법적으로 역모라고까지 몰아갈 수 있었나요? 바로 그게 정조의 영리한 지점이에요. 정조가 세손될 때는 이 발언이 세손께서 학문에만 전념하시도록 보호한다라는 교묘한 명분으로 포장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조가 용상에 앉는 순간 똑같은 말의 의미가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죠? 왕위 계승을 방해하고 동궁을 고립시키려 한 영모의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으로 재해석된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에 또 화완홍주의 권세를 등에 업은 정우겸이 정조랑 할아버지 영조의 만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정보를 차단했던 구체적인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로 규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쥔 정조가 이들을 어떻게 요리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면 즉위하자마자 칼을 빼든 게 아니에요. 약 4개월, 120일에 걸쳐서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요. 네, 크게 4단계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정리된 것처럼 선전 포고, 그리고 격리 및 심리전, 여론 폭발 유도, 마지막으로 최후 결단의 순서죠. 네, 1단계는 즉위 직후인 3월에 시작돼요. 즉위하자마자 빈전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요. 그렇죠. 곧바로 신하들의 탄핵 상소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홍인안을 파직시켜요. 숙청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인데요. 5월에 두 사람을 유배 보내놓고는 정작 신하들이 저들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빗발치듯 상소를 올릴 때마다 정조가 계속 거절해요. 맞아요. 선왕께서 아끼던 신하들이라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면서요. 아니,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빨리 처리하면 될 텐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친 걸까요? 이거 오히려 정적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거나 왕이 우유부단해 보일 위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이 이 계획의 가장 무서운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심리전이죠. 정조실록 기록을 보면 김상복 같은 대신들이 무려 5차례나 처형을 청했는데 정조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5번이나요? 네, 이게 아주 교묘한 수예요. 왕이 거절할수록 신하들은 더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한 죄목을 찾아내서 더 거센 목소리로 처형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직접 나서서 저놈은 역적이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모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하, 제발 저 역적을 처단하여 종묘사직을 구하소서라고 외치게 만드는 모형새가 훨씬 정당성이 강하잖아요. 와,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정조. 그렇죠. 왕은 관대한 군주의 가면을 쓰고 피를 보자고 외치는 역할은 신하들에게 모두 떠넘긴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직접 묻히지 않으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이끌어간 거잖아요. 그 2달 동안 조정의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판 같았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여론이 충분히 들끓도록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2달 가까이 시간을 번 거죠. 네. 마침내 6월 26일 박종덕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려서 산불필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한 역적질이라고 세기를 박습니다. 아, 드디어. 네. 이제 죽여야 한다는 조성의 공론, 즉 여론이 완벽하게 형성된 거예요. 누구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7월, 정조가 결단을 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조차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서요? 네. 7월 4일 대신들이 다시 한번 법대로 처리할 것을 청하니까 마침내 허락을 해요. 하지만 이때도 그냥 알겠다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라고 했나요? 실정에 벗어난 말로 대신을 배척하는 조정의 형편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뉘앙스를 풍겨요. 자신의 결단이 신하들의 등살에 밀려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마지막까지 연출한 거죠. 결국 바로 다음 날인 7월 5일 두 사람은 각자의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습니다. 즉위 120일 만의 일이었죠. 이렇게 정족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뒤에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있죠. 그 사건을 역사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즉 서사를 장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편찬을 명한 책이 바로 명의록, 즉 의리를 밝히는 기록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단순한 사건 기록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죠? 정조 정권의 정당성을 선포하는 정치적 백서, 화이트페이퍼이자 앞으로 자신의 국정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문서였죠. 그 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그냥 사건 보고서처럼 건조하게 사실만 나열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고서를 넘어선 선언문에 가깝죠. 홍인안의 산불필지 발언부터 정우겸의 정보 차단 형의, 그들을 탄핵했던 신하들의 상소문 전문, 국문 과정, 처형 결과까지. 모든 걸 다요? 네,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담았어요. 이 사건의 전말을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공식 역사로 확정지어버린 거죠. 와...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측의 기초 자료가
정조가 세손 시절 밤마다 남몰래 썼던 비밀일기 조년각 일기였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자신의 일기를 공개했다고요? 왕이? 네.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보통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내면은 감추려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노림수였던 거죠. 노림수요? 네, 그 일기를 통해서 자신이 세손 시절 얼마나 억울한 고난을 겪었는지, 살해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개인적인 서사를 더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니 이숙청은 단순히 냉정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 온갖 고난을 이겨낸 주인공이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의 드라마가 되는 거죠. 이건 숙청의 정당성을 극적으로 강화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였어요. 결국 명예록을 통해 이것은 나의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군신 간의 의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적인 심판이었다고 만천하에 선언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승자가 되어서 자신의 싸움을 직접 기록으로 남긴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던진 거예요. 앞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충신, 그렇지 않은 역적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의리가 될 것이라고 선포한 거죠.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렸네요. 네, 이 선을 넘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는 정조의 즉위초 숙청 과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때를 기다리고 명분을 쌓아서 적을 무너뜨린 한 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적의 말을 역이용해서 반역의 증거로 만들고 신하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칼을 휘두르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역사로 기록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완성하는 과정이 정말 한편의 잘 짜인 각본 같았네요. 이 사건은 단순한 정적 제거를 넘어서요, 정조가 앞으로 24년간 펼쳐나갈 의리 탕평 정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리에 어긋나는 자는 외할아버지의 동생 같은 막강한 외척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피로써 세운 거죠. 그렇군요. 권력의 세계에서 명분과 절차, 그리고 서사를 장악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조는 정말 처음부터 그들을 죽일 생각으로 이 모든 판을 짠 걸까요? 아니면 신하들이 계속 청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유배 정도로 생각했던 마음이 정말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왕의 진짜 속마음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채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